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신부로 앞으로의 인생을 설레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예비 신부였던 제가 어떻게 파혼녀가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다들 놀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이었거든요. 너무 징그러울 만큼요. 제 친구들은 그래도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조선신이 도왔다.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귀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동기 모임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무척이나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학교에 다녔던 그때부터 저를 많이 좋아했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 다니던 내내 한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다 이랬습니다. 야, 윤성이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그러게 말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장하다 장해. 거의 다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시절에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이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인물이나 다른 조건들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저를 좋아해줬다는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제가 모를 만큼 조용히 좋아해주기도 했고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국내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저는 당시에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던 중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쉬고 있었고 백수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원래는 저도 내노라 하는 대기업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하루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굉장히 걱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야. 그냥 갑자기 막 맥락 없이 눈물 나오는 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정말로 일을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지경에 되어가고 있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을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배워가며 조금 여유롭게 지내고 있을 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멋있다고 응원해줬습니다. 자신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슬쩍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도 꽤 인상적이기는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죽을 기세로 반대하셨거든. 네가 회사를 그만두는 걸? 울면서 거의 매달리셨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자식, 분명 자랑거리였을 테니 그게 사라진다면 부모님으로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로 맹렬하게 말렸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라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 그 말이 꽤 충격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무던한 성격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정말로 결혼까지 갈 걸로 생각하지는 못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청혼받았을 때쯤엔 그 당시에 들었었던 말이 조금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억나기는 했지만요. 저는 원래 막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비혼주의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그리고 어쩌면 셋, 넷이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사는 것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온 날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기 부자였어?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며 살기는 했거든요.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몇 번 경험한 뒤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이 그냥 평범한 집안인 줄 알고 인사를 하러 왔다가 크고 넓은 집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재산이 좀 있으신 거야. 너 이렇게 큰 집 처음 와보는데? 근데 집만 보고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는 마. 그 정도는 아니니까. 사실 저희 친정이 돈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막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제 돈도 아닌 돈으로 자랑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막 다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를 믿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딘가 직감적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듬직해 보이더구나.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좋고. 진중해 보이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보여줬던 거라 두 분 모두 신나기도 하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성공적인 인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인사를 마쳤기 때문에 저도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가 그 전에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이 조금 유난하기는 해도 그게 다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난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 아니었어요. 백수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그게 백수지. 그래, 그게 백수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둘러대면 뭐하냐? 백수가 맞는데. 뭐 제가 하는 일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 만남에서 처음 얼굴을 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삿대질해가며 백수 거리는 건 예의도 아니고 배려도 없는 행동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 두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두 사람 죽이 정말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그걸 왜 그만둬? 버틸 수 있을 만큼 힘들어서요. 적성에도 안 맞고. 새삼 어떤 사람들이 일이 다 적성에 맞아서 하나. 거참 속편해서 좋겠구만. 좋겠어. 그럴 수 있는 환경이면 꿈을 찾아가는 것도 좋죠. 저는 새야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심으로요. 멋있는 것도 많다. 오빠는 진짜 순진한 게 문제라니까. 꿈을 찾아가는 동안 돈은 누가 벌어? 그거 다 오빠가 벌어야 하는 거야, 바보야. 솔직히 당장이라도 그 집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고생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꾹 참았습니다. 만약 성질대로 하라고 했으면 진작 그곳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모아둔 돈도 많고. 모아둔 돈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다고. 재벌이라도 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작부터 그렇게 저를 삐딱하게 보셨습니다. 백수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서는 더 이상 저를 다르게 좋게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짜 아까워 죽겠네, 그 집 딸내미.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지나가듯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가만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인상을 팍 썼어요. 어머니. 아, 그 언니? 그러게, 그 언니 오빠 좋다고 엄청 어필 많이 했는데 직업도 좋고 집도 잘 살고 나 같아도 그런 며느리감 볼 수 있었다 생각하면 아까울 것 같은데 뭘 그래. 이아용, 네 동생한테 성질 부릴 거 없다. 들린 말한 거 하나도 없구만. 들은 적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어디선가 보고 마음에 들어한 친구분 따님이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직업이 약사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약사 며느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신 듯 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나이까지 회사에 다니는 여자는 흔하지 않아요. 당연히 임원을 다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기업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이름을 대면 다들 알만한 중견기업 이상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한의사셨어요. 동네에 그리 작지도 그리 크지도 않은 한의원을 하시고 계셨는데 꽤나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꿈이 교수라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집안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집안이 맞기는 해요. 어딜 가나 중상층 이상으로 평가될 만큼 말이죠. 하지만 막말로 정말 재벌급도 아니고 사람 하나를 그렇게 앞에다 두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았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야,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오늘 보니까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두 사람이랑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실질적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말로 제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서 산다는 게 상상이 되질 않았거든요.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어야 하잖아요.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선택할 수 있을 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저와의 결혼을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왔어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는 저 없으면 죽는다고 말이죠.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없으면 죽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죽을 만큼 괴로울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예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남자친구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그 전과 무척이나 달랐어요. 네가 내 아들을 홀려도 아주 단단히 홀린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너 없으면 안 살겠단다. 회사도 안 나가고 며칠째 방에서 술만 푸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원래 남자친구는 술을 그렇게 막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주변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술만 푸고 있다니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지? 네? 그게 무슨... 내 아들이 너 죽어도 포기 못하는 거 알고서는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냐고. 앙큼하게 말이다.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너 같은 애들 속 하나 안 보일까봐. 됐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니. 우리 아들 만나봐. 만나서 내가 다 허락했으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전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니 그게 허락하는 사람의 태도냐고요. 다시 한번 성질 같아서는 어머니 허락 중요하지 않고 저는 어머니 아들과 결혼 안 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대로 남자친구는 회사에 가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셔서는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세아야,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그렇게 할게.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는 남자친구를 차마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모진 사람이 되지도 못했지만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겨내 보기로 했어요. 뭘요? 바로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말이죠. 그 생각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아니 본인이 아들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 그리고 허락했으면 못되게 굴고 싶어도 조금 참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한 가족으로 살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졌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오히려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꼭 받아야겠으니 부모님께 전달해라. 우리 집 같은 집안에 시집 오면서 이 정도는 각오하셨죠. 이 정도도 못 해오는 집안이랑 사돈 맺는 건 영 체면이 안 서는 문제라. 너도 염치라는 게 있다면 알아서 잘해오리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건넬 리스트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리스트였습니다. 예단과 훈수의 목록들이었는데 가방, 모피, 안마의자 이런 건 당연한 거였고 남자친구 여동생의 차를 아주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백수를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솔직히 억울한 건 저희 쪽이니까. 그쪽은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좋은 며느리 볼 수 있다니까.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를 끝까지 그쪽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를 같은 사람으로 안 대해주고 무시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잘 느껴졌거든요. 그쪽도 그러라고 저를 그렇게 부른 거겠죠. 다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인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귀하게 키운 딸이 어디서 그런 대접을 받고 다니는 게 불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수와 예단 리스트도 엄마와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과 아빠가 결혼 준비할 때 쓰라고 용돈 개념으로 주신 돈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제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이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외국 나가서 살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발령 신청이 났거든. 외국 지사로 나가고 싶다고. 너도 예전에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시댁 식구들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의 그 말처럼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싶기는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족으로 엮여서 살아야 하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조금 걱정되기는 해. 그래도 설마 부모님들 계시는데 나랑 있을 때처럼 구시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도 동생도 그 정도는 지키실 거야. 저나 남자친구 둘 다 불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둘 다 어른들인데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저희 집이 워낙 다들 가방끈이 길어서 태어날 아이가 정말 똑똑하겠는데요. 그건 뭐 태어나 봐야 아는 거죠. 꼭 아빠 머리를 닮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보다 또 남자친구 여동생보다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저를 종종 무시하던 발언을 하시던 걸 저희 엄마 앞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는 머리보다는 끈기 이런 게 중요한 법이잖아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지. 사실 저로서는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따님분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엄마는 그제야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은 듯 기함을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상간내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결혼을 파토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정색하고 나섰어요. 남자친구의 그 단호하고 굳은 표정을 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영어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쉬우도록 저는 한글로 써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랑 사돈을 맺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저희 엄마와 아빠는 영어를 못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더라도, 아니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공부를 어지간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알아들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한 말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굳어졌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 죽겠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이다. 나는 재벌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잘난 며느리를 볼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저 사람들 봐. 우리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제가 거기까지 듣고서는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두 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영어를 쓰는 두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언뜻 보면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댁내 같은 몰상식한 집안의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주고 싶지는 않네요. 엄마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저희 엄마는 하버드대를 나오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영어로 말을 하자 순식간에 그곳이 찬물을 들이부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꿀먹은 버무리가 된 사람들을 향해 엄마가 말했어요. 부모가 있는 앞에서도 우리 딸이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니 그간 우리 딸이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단번에 알겠네요. 어머니, 내가 왜 자네 어머니인가? 오늘 이 결혼은 엎어질 텐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이야기해준 건데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게 남자친구의 잘못도 크다고 하셨어요. 그 지경이 되게 한 건 결국에는 남자친구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라고 말이죠. 저도 지금은 엄마의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소리는 왜 질러요? 지금 우리 딸을 이런 취급을 하고 대접하면서 내가 댁내 아들한테 소리 한번 질렀다고 화를 내는 겁니까? 뭐 이렇게 몰상식하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저희 엄마는 화가 나면 정말로 무서우시거든요. 지금 엄마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들 엄마의 말이라면 다들 죽는 신용도 할 만큼 말입니다. 뭣도 안 되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감지덕지하고 넙죽 엎드려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참아야지. 그러면 이 정도도 못 참고 우리 같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까? 이건 뭐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것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을 거거든요. 너 이야기 안 했어? 엄마가 저를 향해 그렇게 물었고 남자친구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했어. 그 말에 엄마가 놀란 눈을 하고 저와 남자친구 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딸이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 했더니 이게 다 몰라서 그랬던 거구먼. 하긴 알았으면 이럴 수는 없지. 납작 엎드려 하는 것도 우리 집이 아닐 거고. 아니, 말을 좀 알아듣게 하세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엄마는 조용히 가방에서 뭔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명함이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다짜고짜 명함을 왜... 그렇게 말하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이 엄마의 명함을 향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듯 굳었습니다. 아마 자기 눈을 찌르고 싶었을 거예요. 현실이 아니었으면 내가 꿈을 꾸는 거였으면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 왜 그러는데? 그게 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 엄마의 손에 들린 명함을 뺏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도 그 자리에서 돌이 되듯 굳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엄마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납작 엎드려서 석고대죄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딸이 댁내 며느리가 될 일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없을 겁니다. 평생 댁내들은 누구를 놓친 건지 후회하면서 사세요. 내가 우리 딸한테 물려줄 재산이 얼마였는데 그걸 차?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엄마의 명함을 확인하고서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 그 부분은 남자친구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이요? 그러면 뭐 내가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겠나? 엄마는 남자친구에게도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기 대표님이시라고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네, 엄마는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무조건 아는 회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회사의 거래처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요. 관련 업계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 집이 어느 정도 되는 집안인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걸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니? 저를 향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번 돈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이렇게 180도 바뀔 사람들이라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해주기 싫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감정 아시나요? 괜히 제가 부자라는 걸 말해주기 싫은 감정 말이죠. 일종의 심술 같은 거였습니다. 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감정을 느낀 그 순간에 이 관계는 전부 박살이 난 건데 말이죠. 나가자. 여보, 나갑시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서며 말했고 그런 제 손을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갑자기 덥석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라고, 죽어도 언니라고 안 부르고 그쪽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저는 이제 됐으니까 그 약사 언니한테 가서 오빠랑 결혼해달라고 꼭 부탁하세요. 아셨죠? 라고 말입니다.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뒤로 여전히 하얗게 질려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멍한 얼굴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친구도 그날 알았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저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집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왜 그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집안이란 사돈을 맡게 하는 것도 불효다 하시면서 말이죠.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라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절대 안 되니까 행여 다른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나도 이제는 정말 끝낼 생각이야. 제 말에 엄마가 안심한 얼굴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은 완전히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차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계약금 물고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가방이나 옷 같은 건 그대로 돌려달라고 좀 전해줘. 사실 그거 없다고 별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쓰기 싫어서 말이야. 사실 남자친구가 그래도 저를 잡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너무 큰일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너무나 단호한 우리 엄마의 태도를 봐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정말 미안하면 다시는 우리 만나는 일 없게 하자. 그리고 너 엄마나 여동생이 나한테 연락하는 일도 혹시나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해온 짓들을 겪으면서 캐릭터 파악이 제대로 되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안 봐도 저를 엄청나게 아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게 뻔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남자친구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그런 일 없겠다고 약속도 바로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한 번만 우리 만나줘요. 네?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정말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보나마나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저는 용서할 생각도 그쪽이랑 가족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겠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끈질기게 전화와 문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고 엄풀을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나와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미안한 거 알겠고 그런데 저는 사과 받아줄 마음은 없어요. 저희 때문에 헤어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결국 오빠도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서 못했잖아요. 오빠는 저랑 엄마 엄청나게 많이 말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오빠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뭐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들이 못난 거니까 두 사람만 만나라. 연을 끊으라면 끊겠다. 그런 소리를 하러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로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고요. 무슨 말을 해도 오빠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비마, 응? 오히려 저한테는 두 분의 이런 모습이 더 정떨어지거든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앞에다 두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속닥거릴 정도로 완전히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성판을 뒤집듯 태도 바꾸는 거. 그거 진짜 역겨우니까 그만들 하세요. 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입맛에 맞는 며느리감 찾아서 꼭 아드님 장가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저희 부모님한테 다 이룰 겁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니 협박이 통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중견기업 대표님의 아버지가 검사 출신 변호사셨거든요. 아마 그런 집안인 걸 알고 있을 테니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농담으로 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테고요. 재고의 여지는 정말 하나도 없는 거니? 우리가 연을 끊겠다고 해도? 네. 이번에는 정말로 오빠가 죽는다고 해도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이런 집안이랑 안 얽히고 제 인생 살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말도 있어요. 차는 계약 취소했고 저한테 받아가신 가방이랑 옷들 그리고 보석 같은 건 하루빨리 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아드님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안 돌려주시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것도 그런 줄 아시고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굉장히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받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 말이죠. 주신 가방 하나는 이미 제가 험하게 썼는데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 돈으로 산 거 그쪽에 들고 다니는 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줘요. 아시겠어요? 라고 대답해줬네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남자친구에게서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많아서 차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즉시 중고 명품을 파는 곳들의 반값도 안 되는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대학 동기라고 했잖아요. 동기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걔 지금 집에서 완전 닭 따라는 것 같더라? 왜?
너 다시 잡아오라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잡아오라고. 무섭고 치가 떨리더군요.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그러고 보면 남자친구도 불쌍한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주저앉아서 난리치는 거 우리 엄마가 지나가다 봤다고 했어. 왜?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잖아. 뭐가 그렇게 억울하대? 재벌 며느리 생길 뻔했는데 다 날아갔다고. 걷기지도 않아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손으로 날려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과 사돈이 될 뻔했는데 결혼이 깨졌다고 말이죠. 얼굴 보는 사람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원형 탈모가 왔다더군요. 뭐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고작 그 정도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오다니 말이죠. 저는 진작 대머리가 됐어야 했겠네요. 걔가 원래 허영심이 있고 좀 그랬잖아. 재벌 새언니 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걸? 너 다른 게 복수가 아니야. 그게 진짜 복수인 거야. 하지만 그 뒤로도 그들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선보자. 나는 선 봐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 그래도 봐. 엄마 생각해서 한 번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선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을 보는 장소에서 그 얼굴들을 봤어요. 그리고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우리 여기 커피 마시러 왔어. 진짜 인형 같은 우연이네요. 그 어색한 웃음과 얼굴,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나 뻔했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선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염탐을 하러 온 게 뻔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자리로 옮길까요? 선을 보는 상대에게 너무 결례인 것 같아서 선을 보는 장소를 중간에 한번 옮겼습니다. 뒤에서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병원재단이 있는 집안의 의사였어요. 자기 아들과 집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테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원래라면 제가 오히려 그런 집안의 사람들과 엮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들이 그날 실감했을 걸로 생각해요. 뭐 실감한 것과 정신을 차리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 뒤로도 그들의 기이한 행동은 몇 번 계속되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마주치네. 두 분이서 쇼핑 나오셨어요? 엄마와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에서도 한번 마주쳤어요. 엄마가 두 사람을 보자마자 혐오하는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썼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낯짝 한번 더럽게 두껍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쇼핑하러 왔는데. 그래서요. 뭘 어쩌라는 거죠? 엄마의 그 딱딱한 말투에 움찔하는 것같기는 했지만 이내 표정 관리를 하더군요. 아니, 따님과도 전에 호텔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이런 걸 두고 인연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먹지도 못한 인연이라면 저희 쪽에서 잘라낼 테니 그만 아는 척 하시죠. 운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운명 또한 거스르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사업을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철벽도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그 내공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된 우연을 가정한 그 만남에 결국은 저희 쪽에서 신고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소로 이어졌고 말이죠. 저는 그게 정말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끝까지 지저분해진 것이 말입니다. 사실 그 와중에도 그 두 사람은 전에 이야기했던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인 그 약사 며느리감에게도 추파를 던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잘못을 빌었던 거고요. 아마 그 두 사람은 그 어떤 며느리감도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이미 기준이 저일 테니 말이죠. 저보다 나은 조건이 좋은 며느리감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완전히 비혼주의자가 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결혼을 할 거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제대로 된 시댁이 있는 집안과 연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복수심 아닌 복수심도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좋은 집안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들 복장이 더 뒤집어지지 않겠니? 그렇긴 해도 그 사람들을 보라고 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 때로는 복수심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도 해. 엄마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그들이 저에 대한 집착을 그만둘 거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선으로 만난 그 의사는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동기들에게 쫙 전달했어요. 남자친구와도 다들 아는 사이이니 제 이야기가 바로 전달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언니, 다른 남자 생겼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저에게 고소당하고 한동안 잠잠하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 바뀐 번호는 또 어떻게 안 건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그만하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니, 결혼 깨진 지 얼마나 됐다고 새 남자를. 네, 그런 여자니까 그만 연락하세요. 오빠가 알면 정말 슬퍼할 텐데. 그게 대체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남자친구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를 또 찾아왔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냐고요. 사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며느리로 탐이 났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졌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희 집안이랑 사돈이 될 뻔했다고 그런 식으로 네 전남편 엄마가 회사 이야기했나 봐. 소문이 쫙 나서 그 회사 사장 귀에까지 들어갔더라? 회사에다가 완전히 결혼이 깨진 건 아니다. 다시 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온갖 대우라는 대우는 다 받고 돌아다닌 모양이던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게다가 그 여동생이라는 애는 학교 교수한테 너희 집안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교수가 상당히 잘 봐주고 있는 모양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나는 거지. 간 한 번 더럽게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깨진 결혼인데 그걸 자랑하고 다닐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지 제 상식으로는 정말 지금까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들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 하나는 상견례 날 영어로 촉닥거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그냥 그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말이죠. 오히려 정말로 바닥인 인간들이라 저에게는 어찌 보면 나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귀찮은 일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요. 사람이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고 가진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시하면 눈앞에 찾아온 행운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겸손해지는 걸 배웠던 일이었어요. 뭐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인생 공부이기는 했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기는 해요. 아직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저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주 험한 것들이랑 얽혔다고 엄마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반은 농담이어도 반은 진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저는 요즘 행복한 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사진을 찍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학원도 등록하고 갈 수 있는 학교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행복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선을 본 그 의사 선생님과도 잘 만나는 중입니다. 사실 사진도 그분의 취미인데 옆에서 같이 보다가 저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취미생활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오래 잘 지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네요. 아마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또다시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글을 쓸게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부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빌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인사를 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저런 이상한 인간이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연치 않게 사연 채널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귀여운 장모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장모님은 제가 처음 아내랑 결혼할 적부터 혼자서 살고 있으셨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장모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아내를 키우느라 열심히 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중고등학생이 됐던 시절부터 장모님이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이 좋아하는 취미도 찾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를 바랐다고 했지만 장모님이 그런 쪽으로는 워낙 뚝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정말 취미생활 하나 없이 한눈도 안 팔고 매일같이 일, 집안일, 일, 집안일만 반복을 했다고 해요. 장모님 취미생활도 없으셔? 우리가 찾아봐드리면 어때? 아니야, 내가 해도 소용없었어. 우리 엄마지만 정말 독하다니까, 독해. 내가 그렇게 좀 재밌게 지내시려고 해도. 아내가 종종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사위인 제가 봐도 장모님은 무엇을 하셔도 그렇게 재밌거나 즐거운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정확히는 인생에 별로 즐거움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하나? 어쩐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예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저랑 아내랑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장모님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장모님 사시는 동네 근처에 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도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수영도 시켜드려 보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바둑 좋아한다길래 바둑도 시켜드려 보았고 정말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봤는데 사이가 직접 해주는 거니까 일단 거절은 안 하고 받기는 하셨지만 늘 몇 주 안 가서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며 단 한 번도 몇 주 이상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장모님 그 흔한 텔레비전 드라마도 잘 안 보는 분이세요. 아니 저희 엄마만 해도 정말 매일같이 보는 드라마가 하루에 2~3개씩은 있을 정도라 하루 종일 리모컨을 놓지를 못하는데 저는 정말 드라마를 안 보는 노인분은 장모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모님 원래 드라마도 잘 안 보셔? 우리 엄마 TV 자체를 아예 안 봐. 저거 TV 놔드린 것도 내가 집이 너무 휑하다고 어떻게든 오벼서 놔드린 건데 봐봐. 지금도 그냥 장식품으로 있잖아. 장모님이 저희한테 심심하다고 토로하거나 매일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이된 도리로서 장모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보다도 더욱더 장모님이 좋은 취미생활을 찾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는 친목 모임까지도 알아봐드렸고요. 하지만 어쩜 장모님 찰박이 그리도 대쪽 같은지 이걸 해도 시큰둥 저걸 해도 시큰둥 하는데 더 이상 저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장모님이 거의 본인의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트로트 가지고 경연대회 하는 프로그램이 참 유행했어요. 이름이 미스트롯인가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인터넷이며 보면 어딜 가든 미스트롯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름은 꽤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넘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아요. 한참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저랑 아내랑 오랜만에 장모님 댁 좀 들리자고 하면서 과일 같은 걸 사들고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가 가면 장모님은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미 거실에 나와서는 왔냐면서 저희를 반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현관에 들어갔는데도 거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쓰시는 방문은 닫혀 있었고요. 장모님 주무시나? 평소 대낮에 낮잠도 제대로 안 자시는 분이라서 어리둥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들고 온 과일을 대충 냉장고에 정리를 한 채 장모님이 계시는 방문을 두드리며 장모님, 저희 왔어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눈이 텔레비전에 뚫어지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흰 벽지가 전부였던 장모님 방 벽에 웬 여자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요. 장모님, 이게 누구예요? 일단 연예인인 것 같긴 했는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장모님에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그제야 저에게 고개를 획 돌리시더니 어떻게 저 여자를 모를 수가 있냐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자네는 미스트롯도 안 보나? 송가인이잖아, 송가인. 아, 송가인이요? 미스트롯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이 중노년층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굴은 장모님 방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연예인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시던 분이 갑자기 벽에다가 송가인 사진을 붙일 정도로 저희도 모르는 새에 송가인한테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아내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중학생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도배를 해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저녁을 먹으면서 송가인이 미스트롯에서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했고 송가인이 얼마나 멋있으며 노래를 잘하는지에 대한 장모님의 열변까지 빠짐없이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뭐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남의 오더군요. 저도 늘 무뚝뚝하고 세상만사 관심 없어 보이던 장모님이 그렇게 송가인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장모님을 노래 교실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생각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말해줬죠. 여보, 요새 장모님 나이대 분들 위해서 노래 교실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장모님도 그런 거 다니시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마침 요새 미스트롯 인기 많아서 노래 교실 같은 거에도 송가인 노래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꽤 있을 텐데. 내가 장모님 다닐 만한 노래 교실 한번 알아봐 볼게.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 동네 근처 노래 교실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제일 괜찮은 곳에 장모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노래 교실이냐면서 언제나와 같이 시큰둥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싶다. 몇 번 다니고 나니 노래 교실만큼 재밌는 게 없어. 우리 이서방 고마워 아주. 아하하하, 네, 다행입니다 장모님. 오래오래 다녀주세요. 장모님이 이토록 행복해하는 목소리는 정말 만난 이래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찌나 소녀처럼 들떠계시는지 그날도 노래교실 가는 날이셨는지 저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거셔선 자랑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우리 엄마 노래교실 가는 날이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대 라고 하더군요. 참 사위로서 장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번 기회에 효도다운 효도를 한 것 같아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노래교실을 거의 1년 넘게 다녔어요. 다니는 내내 장모님 얼굴은 늘 행복에 젖어 계셨고 목소리는 늘 하이톤이셨어요. 저희가 올 때면 노래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까지 들렸고요. 근데 그렇게 잘 다니던 우리 장모님에게도 위기가 한번 찾아왔어요. 바로 국가적인 재난이었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엄청 터지지 않았습니까? 장모님도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노래교실을 못 갔던 때가 꽤 있었는데 정말 금단 현상이 온 것처럼 크시더군요. 얼마나 상심에 빠져 계시던지.
아야, 노래교실에 가야 하는데. 저희가 집에 와 있는데 혼잣말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어댔습니다. 장모님, 곧 교재 완화되면 다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근데 안다면 노래 실력이 상할까봐 그러지, 내가. 장모님은 무슨 대회라도 준비하시는 건지 실력이 상한다며 걱정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말로 장모님을 위로해도 장모님에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자 아내도 좀 걱정스러워하고 저도 장모님이 보기 안쓰러워서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요새 집에서도 노래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마침 장모님 댁이 주택이기도 하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지는 않는 데다가 방음도 나쁘지 않아서 블루투스 마이크란 장모님이 평소 쓰시는 컴퓨터에다가 노래방 플레이어를 깔아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노래 반주 나오거든요. 이거 맞춰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 부르시면 점수 측정도 되고 좋아요. 노래 교실에 나가실 수 있기 전까지는 아쉽기는 해도 이걸로 노래 부르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해. 됐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한 곡 뽑아볼게요. 처음엔 장모님은 쑥스럽다는 듯 바로 손사래를 쳤어요.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면서요. 허나 제가 직접 마이크도 켜드리고 반주를 틀어서 한 곡 불러드리니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이후로 한동안은 장모님 댁에 가면은 저나 아내나 장모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들을 뽑으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무뚝뚝하기는 해도 사이라고 대면대면하고 깐깐하게 구는 분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장모님 댁에서 그렇게 지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상하게 저희 앞에서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장모님은 왜 노래 안 부르세요? 라고 하면은 언제나 부끄럽다고만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내가 실력 더 쌓아서 불러줄게. 장모님 노래를 꼭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랑 아내만 열심히 노래를 불렀으니 장모님 댁에만 다녀오면 목이 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진 뒤로는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꾸준히 노래교실에 나갈 수 있어서 저희도 좀 더 편하게 장모님이 노래교실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걸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가 헐레벌떡 저에게 오더니 오빠 미치겠어. 엄마 가수할 거래. 제2의 김연자 송가인이 될 거라면서 지금 음반 내겠다고 난리야. 라고 하더군요. 송가인이야 장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만 김연자는 또 누군지. 검색을 해보니까 아모르 파티 노래 정도는 저도 들어봤더라고요. 아무튼 아내가 그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장모님이 요새 노래교실 잘 다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웬 음반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장모님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노래를 못하는 편이라고 했거든요. 장모님 노래 못 부른다고 하시지 않았어? 엄마가 노래교실에서 실력이 엄청 늘었나 봐. 사람들이 음반 내라고 난리래. 게다가 그 수강생 중에 무슨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엄마가 음반 내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랬다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음반 내는데 5천만 원이면 된다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중이야. 성공해서 갚는다고. 5천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솔직히 5천만 원이 작은 금액도 아닐 뿐더러 아내도 노래교실 다니기 이전에 장모님 노래만 들어봤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길래 뭔가 긴가민가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같은 노래교실 사람들 말대로 장모님이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요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게다가 음반을 낸다고 하는 게 노래를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운도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나 아내나 장모님 음반을 내드릴 만한 큰돈이 없었습니다. 일을 어쩌지? 엄마는 진짜 내고 싶어 하던데. 엄마 죽기 전 소원이래. 오죽하면 음반 내는 게 죽기 전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이 퍽 난감해졌어요. 한평생 무엇도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트로트이고 노래교실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이름으로 된 음반을 내고 싶어 할 정도로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나 아내나 아예 냉정하게 저희 돈 없어요 하면서 내치기가 힘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솔직히 수십 년을 살면서 딱 하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5천만 원짜리인 거면 객관적으로 5천만 원 자체가 큰 돈이긴 해도 그의 소원감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그냥 음반을 내드려야 하나? 정말 몇 날 며칠을 아내와 그 문제로 밥도 못 먹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단 저희 둘이서 일단 장모님 음반을 내자고 하는 사장님을 만나보고서 결정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장모님 말로는 나름 이 업계에서 그래도 몇몇 신인 가수들을 키워낸 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만 듣고선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딸이고 이 사람은 사이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는 인사를 하는 척하며 사무실부터 살폈어요. 역시나 사무실에는 그 사장이 키운 것 같은 몇몇 신인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조악한 느낌의 사무실이긴 했으나 어쨌건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저희 장모님에게 이런 음반 권유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사위분께서도 애자씨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서 크게 될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노래교실에서 확인했어요. 따님분, 어머니 평소에 수줍음도 많으시고 낯도 가리시죠? 네? 네. 근데 노래만 하시면 그 끼가 아주 폭발을 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 눈이 다 휘둥그레질 정도로요. 대중을 장악할 수 있는 끼와 실력을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 흔치 않거든요. 저는 애자씨와 함께 일하면 아마 제2의 아모르 파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애자씨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도 나름의 투자예요. 근데 그게 음반을 낸다고 다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닐 텐데 사실 저희는 그보단 그냥 어머니 소원이라 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좋은 가족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번 가수로 알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턴 들어오는 물에 노적기예요. 돈이 쑥쑥 벌리죠. 행사도 많이 잡히고 좋게 투자하시는 금액의 몇 배는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 가능성을 보고 음반을 내드리겠다는 거고요. 어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내는 점점 더 그 사장의 말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소원 성취해드리겠다며 간 것이었지만 사장에게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며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반면 저는 사장의 말을 들으며 음반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정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 썩 신뢰가 가진 않았고요. 특히 구석구석 사람이 오가지 않은 것 같은 먼지가 쌓인 사무실을 보아하니 영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도 살짝 홀렸던 것이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사무실로 방문했는데 자기 소속사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어머님이 음반 내는 거예요? 김 사장 만났으면 아주 잘 되겠네. 나도 이 사람 만나서 잘 됐거든. 하시는 겁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저도 모르게 이름을 물어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트로트 가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는데 세상에 인터넷에 쳐보고도 저도 안 해도 그만 경악을 했지 뭡니까? 그 사람은 트로트 가수로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런 회사에서 우리 엄마 가능성을 봤다고? 우리 엄마 진짜 트로트 가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저와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솔직히 음반을 내드리는 건 정말 장모님이 음반을 성공을 해가지고 큰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막상 저희도 이런 일을 겪으니 가슴이 들뜨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는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사에 다녀오시는 걸 알고 있던 장모님은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듣곤 집으로 오라 하시더군요. 저희의 결정을 듣고 싶은 거였죠. 사실 당시 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놀래켜드리고 싶어 일부러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5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의 얼굴빛이 새삼 환해지시면서 역시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미진아, 너무 고맙다. 엄마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 성공해서 우리 사이 차도 바꿔주고, 저기 뭐야, 너 명품백도 하나 사주고, 엄마가 다 해주마. 고맙다, 고마워. 내가 무슨 말년에 이런 복이 있는 건지. 장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추억까지 끄집어내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셨어요. 저도 그런 장모님의 반응을 보니 뿌듯해졌죠.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머리는 복잡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집을 나오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요. 허나 난관은 여기부터더라고요. 장모님께 말은 해놓았는데 근데 여보, 우리 대출은 좀 무리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 네, 돈 빌릴 때가 막막해진 겁니다.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고 어째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장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에게 전화 오셔선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어떡하면 좋지 여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라도 얘기해볼까? 아니야, 괜히 시어머니는 안 좋게 보실 것 같아.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오빠분이 장모님을 지원해주기로 한 거였어요. 옛날부터 네 엄마가 노래하는 키 똥차게 잘했다며 아내에게 말씀하신 걸 전화 넘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스르르 번지더군요. 가족 모두가 장모님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또 장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엄마가 꼭 잘 될게 미진아. 엄마도 참. 엄마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우린 그런 거 기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장모님은 어떠한 탄력이라도 받았는지 정말 두문불출하고 노래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전화를 걸 때 늘 빨리 받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끊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노래 테스트를 한다고 한 뒤에는 장모님이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어쩌다 받는다고 해도 나 노래 연습하느라 바빠서 이만 끊으마. 라며 먼저 전화를 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저희도 대체 장모님 노래 실력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장모님은 뭐가 좀 불편하신지 고민하는 듯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하니 알겠다. 그럼 나도 연습 더 하고 2주일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그때 들려줄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2주일이 지나서 장모님의 노래를 듣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장모님 댁에 가니까 장모님이 비장한 얼굴로 제가 전에 사드린 블루투스 마이크를 쥐고 저희를 맞아주시더군요. 장모님이 제 생각보다도 더욱더 음반을 내는 것에 진심인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애써 웃음을 참고서 그러면 장모님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부를 거야. 그러더니 장모님은 잠시 옷방에 들어가셔선 의상을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턴 집안에 비장한 기류가 흘렀죠. 저도 아내도 새삼스레 바짝 긴장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반주를 틀어드리자 장모님은 호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이크를 딱 입에 대고는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여러분, 혹시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날 장모님의 노래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저랑 아내가 정말 장모님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만큼 잘 불러서 감동을 받아 그랬냐고요? 아니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못 불러서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웃다가 눈물이 난다는 걸 한 번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장모님이 장난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점에서 더욱더 웃긴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무대 매너만큼은 어지간한 가수 뺨칠 정도로 저희 장모님이 대단하셨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장모님은 더욱더 흥에 취해서 눈까지 지그시 감고 고개를 막 꺾여가며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아내는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웃음 참기 대회라도 출전한 것 같았습니다. 빰빰빰 클라이막스 직전 특유의 반주가 흐르고 아모레 파티, 장모님이 아모레 파티라고 크게 외치면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는데 결국 저는 더 이상 장모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진짜 음정 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맞는 게 없고 고음도 잘 못하셔서 매 소절마다 삑사리가 나는데 참 듣기 힘든 와중에도 장모님 무대 매너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장모님은 노래를 부르느라 저랑 아내가 본인 노래에 그렇게까지 웃음을 터뜨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국 끝까지 완창을 하셨습니다. 어때? 괜찮지 않니? 솔직히 노래를 듣는 중에는 장모님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저는 장모님이 저희를 웃기기 위해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래를 끝낸 뒤 보인 장모님의 표정은 정말로 자신의 노래에 무척이나 만족을 했고 진짜 스스로가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죠. 마치 장모님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저와 아내는 심사위원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장모님,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대로 불러보세요. 정말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표정을 싹 굳히고 장모님한테 더 이상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불러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말이니? 이 정도면 잘 부른 것 같은데 더 필요하니? 아, 무대 매너가 좀 부족했니? 아이, 그건 내가 힐을 안 신어서 그래. 구두라도 신으면 더 꺾여지거든. 아, 그게 아니라 장모님.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랑 아내랑 둘 다 대체 장모님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번뜩 김 사장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기꾼, 그놈은 사기꾼이었어요. 장모님 노래 실력이 저 정도인데 무슨 음반을. 거기에 속았던 저도 아내도 모두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 안 했으니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장모님이었죠. 잔뜩 들떠계시는 장모님은 자신의 노래 실력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음반까지 내기로 마음을 먹으신 이상 씁쓸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장모님, 김 사장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장모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모님 노래 실력으로는 음반 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요새 음반 내는 거 노래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못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다른 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장모님으로선 음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음반을 내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말을 다한 대가가 뭐냐고요? 장모님 댁에서의 퇴출이었습니다. 진짜 등 떠밀려서 쫓겨났어요. 저야 장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장모님 입장에서도 속상할 거 알기에 이해했습니다. 허나 장모님은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아내랑 같이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랑 이 서방은 트로트의 하늘 차원여 몰이라. 너희가 나이 더 먹어봐. 그때서야 엄마 실력을 알아줄 게다. 아니 엄마, 트로트의 한이고 뭐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한도 노래를 잘해야 더 잘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엄마는 정말로 노래가 안 된다니까. 김 사장이 나보고 신금을 올리는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무조건 제2의 김연자 송가인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근데 어째 아무것도 모르는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 아이고 내가 돈만 있었어도 안 이러는 건데 돈 없는 게 서럽고 죄다 죄야. 너희 진짜 평생 후회할 거다. 내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칼코리로 돈을 쓸어 담을 거라고. 그땐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 장모님은 전화를 그렇게 툭 끊어버리셨어요. 사실 저희가 장모님 집 나오면서 돈을 해주겠다는 분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셔선 새벽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서럽다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5천이 그리 아깝냐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이 언젠간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 누르시고 들어오시더니 너네들은 그럼 왜 김 사장한테 넘어간 거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내 역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있잖아 여보. 엄마 말대로 정말 유명한 가수까지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왜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야? 아내의 말에 장모님도 그래 하며 옆에서 끄덕이셨죠. 아내의 말에 저는 김 사장 사무실 갔을 때 풍경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먼지가 퀴퀴하게 쌓여있던 사무실이었지만 제가 홀렸던 이유는 문을 열고 들어와 저희에게 인사를 건넨 유명한 트로트 가수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 가수 이름을 다시 인터넷에 검색해보라 했고 아내는 검색을 하더니 입을 급히 틀어막더군요. 저희 둘 다 그 결과를 보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 둘 다 얼굴이 벌개졌죠. 동명이인이었어. 우리가 그만 섣불리 판단해버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희도 마음이 들뜨고 성급했던 나머지 그런 실수를 한 거였죠. 웃음도 나오고 울고 싶기도 했지만 일단 장모님에게 설명을 드려야 했으니 차분히 장모님을 앉혀놓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착각한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실 줄 알았던 장모님이 콧방귀를 끼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어떻게든 통구해서 음반 낼 거다. 오늘 저녁에도 김 사장이랑 식사하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 아무도 내 꿈은 못 막아. 장모님은 거의 영화 속 주인공이셨어요. 저흰 그 주인공의 꿈을 막는 장애물 정도였고요. 이쯤 되자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아내도 저도 눈치챘습니다. 이제는 웃을 때가 아니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때였죠. 어떻게 하면 장모님에게 현실을 직시해줄지 생각하다가 답은 하나더라고요. 여보, 김 사장 그 인간을 찾아가자. 걔 완전 사기꾼이잖아. 장모님 등쳐먹으려고 하는. 아니야. 무턱대고 찾아가면 어떡해. 그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거 증명해야 해. 엄마 다니는 노래교실 가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장모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노래교실인 만큼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다니시는 노래교실에 시간을 내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래교실 강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전부 이야기를 했죠. 저희 장모님이 김자, 애자, 자자이신데
노래 교실을 다니고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실례인 걸 알지만 뭐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여기 수강생분들한테 노래 칭찬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음반을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이란 분을 자꾸 언급을 하셔서요. 혹시 강사님이 아시는 거 없나 하고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김 사장이요? 그분은 알기는 아는데 쫓겨나신 분이에요. 쫓겨나셨다고요? 역시 강사한테 들어보니까 우선 저희 장모님이 해당 강사님에게 노래교실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의 김 사장은 알고 있다고 했죠. 원래 그 강사님한테 노래교실을 수강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서 매번 노래교실을 다니다가 조금 속여먹기 좋은 사람, 한마디로 호구 같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노래 잘한다고 띄워준 다음에 자기한테 5천만 원만 맡기면 음반 싹 만들어서 데뷔시켜줄 수 있다며 나이 드신 분들을 꼬드기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돼서 제 수업은 못 듣겠는데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고 있었나 보네요. 거기서도 그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강사님을 찾아와 보기를 잘했네요. 묻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사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장모님에게 전달했어요. 장모님, 대체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 사장,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미 당한 사람도 있고요. 뭐? 장모님은 처음에 놀라신 듯 했고 입술을 꼭 깨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김 사장이란 사람을 우리도 겪어봤지만 사기꾼이다. 허나 장모님은 인정하기 싫은 듯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역시나였죠. 그쯤 되자 아내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장모님, 잠시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김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셨던 수강생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충격을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사기를 당했던 수강생분에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수강생분은 자기도 노래교실을 다녔던 사람이라며 김 사장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그 인간한테 아직 입금 안 했으면 아야 천만 다행이에요. 그놈 그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 바닥에서 소문이 찾아요. 나도 애자씨처럼 속아서 큰돈 입금했다가 날리고 집에서 남편한테 쫓겨날 뻔했어요. 아야, 어쨌든 애자신 이런 현명한 자식들이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그 김 사장이 사기꾼이에요. 네, 그렇다니까요. 장모님은 그 말을 듣더니 어쩐지 급하게 실망한 얼굴이 되어버리셨고 알겠다며 그제야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맙다고 하고 수강생분을 바래다 드렸고요. 그런데 그 후 장모님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시더군요. 그냥 현실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이상하게 우울감에 빠지셔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노래라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휴, 꿈이 물거품이 됐다. 그러더니 엄청 경험적인 목소리로 내가 미안하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나 보다. 이 나이를 먹고서. 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엄마, 괜찮아. 지금부터 연습하면 되지. 사기 안 당한 게 어디야. 아내가 나름의 위로를 했지만 장모님은 기운이 없으시다며 이제 가달라 하셨어요. 현실을 직시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지혜가 짧았던 건지 갑자기 장모님이 다른 방면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내 말론 장모님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노래도 더나 안 부르신다 하시고 그러던 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만 장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밖에서부터 장모님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알고 보니 우리 장모님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저에게 들키자 장모님은 이서방, 여긴 어쩐 일이야? 하며 당황해 하셨고 저는 웃으며 못 들은 척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쨌거나 아내 말과 달리 장모님 상태가 좋으셔서 무척이나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 전엔 장모님이 다른 노래교실로 옮겨달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지금은 장모님에게 더 좋은 노래교실을 알려드려서 거기를 쭉 다니고 계십니다. 거기는 강사분들 실력이 좋으신지 그 이후로도 가끔씩 장모님 노래를 듣고는 하는데 예전보다 삑사리도 덜 나고 음동도 조금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번에 괜찮았지? 그지? 네, 장모님, 최고예요.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불렀다. 내가 녹음해뒀으니 들어봐. 저희 장모님 노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도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이러다 가수 데뷔하는 거 아닌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합니다. 별거 아닌 해프닝이지만 장모님이 귀여워서 한번 정리해서 전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참 귀여우신 우리 장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 장모님 나중에 음반 내시게 되면 꼭 들어주세요. 우모